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을 새로 정비하면서 화요일 연장 방송을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경제는 김우빈, 이렇게 지금 장명을 했는데요. 왜 김우빈이냐? 김종배의 김에다가 우석진의 우에다가 홍기빈의 빈을 따가지고 경제는 김우빈,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촌철 여러분? 괴롭습니다. 네, 댓글을 볼 수가 없으니. 네. 이 영화 배우 중에 김우빈 씨라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면목 없습니다. 왜 면목이 없어요? 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네, 혹시 좀 그 항해 메시지가 필요하시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면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마스크 끼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이미 이제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은 경제는 김우빈에서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또 대안 모색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뭐 지금 우리 촌철님들에게 너무 익숙한 분이죠.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찾아뵙게 된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어렵게 모신 분이 또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 촌철님들 저희 MBC 단골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홍기빈 소장님은 과거에 MBC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또 진행하신 적도 있는, MBC하고는 아주 이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인데, 그래도 좀 자기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신다면. 예, 저 뭐 크게 소개할 건 없고요. 그냥 그 말대로 그 지구 정치 경제인데, 그러니까는 경제를 지구적인 규모에서 정치적 현상하고 엮어서 본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저 뭐 그냥 그 정도 해두겠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좀 처음 뵙는 사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뭐 글은 많이 보고 저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얼굴 뵙는 건 처음이네요. 저도 직접 뵙는 거는 처음인데 워낙 뭐 그 좋은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러셔가지고 아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앞으로 좀 밀도 있는 토크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을 이렇게 하죠. 두 분이 워낙 이제 경제라고 그러는 게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역점을 둬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먼저 잠깐 간략히 발제 이제 두 분 좀 한 번 좀 듣고 여기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토크를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홍기빈 소장님. 예. 어디에 꽂히셨습니까? 요번에 그 인수위 면면이랄까요? 인수위에 이제 올라가신다라고 이제 이름 들은 분들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좀 있어요. 경제 1, 2분과 위원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우석진 교수님은? 저도 뭐 그 인수위 관련된 사항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 그 전에 약간 그 용산 관련해서 그 예비비 집행과 관련된 거를 한번 제가 또 재정학자니까 그걸 한번 조금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하튼 지금 당선인이 지금 현 대통령을 지금 핍박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핍박이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핍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규정하고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된다. 정치적 함의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공통된 게 이제 그 인수위원 포진으로 이제 그 포진 한번 좀 이제 면면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고. 그래야 이제 정책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이건 맨 뒤에 집중적으로 본 주제를 좀 삼고요. 그 전에 그러면 잠깐 우석진 교수님, 용산 이전 비용 일단 예비비 그러니까 그 496억 의결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인 거고 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거는 기재부의 태세 전환이 놀랍다. 기재부의 태세 전환이 그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 홍남기 부총리를 딱 위시해가지고 무슨 제안이 나왔을 때 항상 이게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아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맞아. 예. 주도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지금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게 마치 이삿짐 센터에 그 견적 내주듯이 496억을 기재부가 내줬다. 기재부가 뽑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놀랍다. 왜냐면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재부가 예비비를 신청을 받고 그걸 심사해야 되는 주체예요. 그렇죠. 그 주체가
견적을 직접 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절차에 맞지가 않아요. 않고 네. 그러니까 견적을 내오면 심사해야 되는 분들이 직접 견적을 내셨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게 법적 그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또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업무들이 이제 인수위법에 이제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그 잘못했을 때 그 법적인 처벌은 공무원에 준해서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 업무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예컨대 뭐 취임식을 준비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차기 정부를 구상한다든가 네.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 법정에 뭐가 있냐면은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법 중에 이제 그런 게 적혀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여간 과거에 인수위원들이 직권남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통로는 어디냐고 하면은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이제 그 예비비가 관련된 걸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선인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우린 다 얘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인수위에서 요청을 해서 그 행안부 장관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재부에 신청을 하면은 기재부에서 리뷰를 끝나고 그게 이제 국무회의로 넘어가가지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선인이 발표할 때는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청와대랑도 협의가 다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했었어야 된다. 아니 국무회의는 전이라도 네. 그 안에 이제 행안부라도 얘기가 됐었어야 되고, 행안부가 이제 기재부랑 소통을 했었어야 되고, 기재부가 이제 그 청와대랑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국무회의에 올리게 된다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당선인 측에서 기재부랑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 그냥 요거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좀 상식과 절차에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아마 어저께 그 NSC 그 회의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고려해보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좀 맞지 않다. 예. 내가 책임지게 생겼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걸로 보이고 금액도 약간 좀 코멘트를 좀 할 게 있어요. 우리 재정 이제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의 금액이 500억입니다. 예, 500억이 그 재정 이 분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5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50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예타를 생각을 해요. 예, 총 사업비 500억이 넘어가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이제 총 사업비 모든 사업에 500억 넘어가면 다는 아닌데 면제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다는 아닌데 대부분 이제 500억이 총 사업비가 넘어가면은 이거 예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다 누구든지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96억. 그래서 496억을 맞춰갖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예타 그 조항 보면은 이제 그 예외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천재지변인데 빨리 이거를 뭔가 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청사의 신축 증축, 그 다음에 국가 보안과 뭐 국방과 뭐 안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그 예외에 해당이 되는데 요 지금 집무실 이전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약간 제 생각에는 이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타 면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 관료의 그 본능상 사업을 쪼개는 거죠. 사업을 쭉 쪼개가지고 왜냐면은 나중에 어저께 그 김은혜 그 대변인이 얘기한 거 보면은 1,200억. 예, 합참 그 이전에 1,200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총 사업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500억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개기 한 거다. 쪼개기를 한 거죠. 쪼개기를 해서 이게 496억에 맞춰왔다. 그래서 참 기재부의 태세 전환이 참 놀랍다. 아하. 예, 그 포인트를 저는 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홍기빈 소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죠? 아니 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홍기빈 소장님께 본주제 들어가고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경제 단체장들 만났잖아요. 대통령 당선인이. 정경림 회장이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하더라고요. 뭐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했는데
이 풍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제가 놀란 거는 예. 저는 전경련은 저번 그 탄핵 사태 때 해체된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있기는 있고. 예. 그래서 뭐 해체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 전경련 이름이 다시 나와가지고 놀랐고. 예.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가장 예민한 지점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 예. 뭐 건재한 정도가 아니라 그 더욱 더 그 옛날보다 더 힘을 과시하겠다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쟁점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존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세게 나간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노동계보다 이제 기업 대표들을 먼저 만났다. 이게 참 사실은 정부를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그 철학이 약간 조금 뭐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친기업적이다, 아니면 친시장적이다 이렇게 표명하는 정부일수록 노동계를 먼저 만나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리해서 기업에 조금 이제 유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참 우리 정부는 이게 중간이 없다. 만나자마자 내가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뭐라고 할까 좀 나이스하지가 않다. 이게 약간 부드럽게 국정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단체장들 그 6단체장이죠 지금 얘기하는 걸 다 들어봤는데 참 가감하다 진짜. 왜 어떤 점에서?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그 경총에 이제 그 회장님 손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뭐 노동 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얘기하셨지만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공권력이 좀 개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냥 거기서 그냥 하시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면은. 근데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 무슨 제도적인 정비, 뭐 이런 약간 아졸로서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가 참 화끈한 민족이라서 그런지 이게 중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재편하자니 그냥 막 나간다는 느낌이네요. 그냥 공권력을 바로 동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면 거의 19세기적인 발상인데. 보통 이제 우리 뭐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가 얘기했을 때 이게 기업에 타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적어서 이제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비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기자들 와 있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참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포인트는 거기 이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이 왔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아까 홍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래는 이제 정경련이 이제 대표 이제 그 단체고 원래 그랬었죠. 예, 뭐 약간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원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은 대한상의가 그 이니셔티브를 지고서 왔거든요. 그래서 박용만 회장도 뭐 국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를 받은 재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SK를 사람들이 많이 꼽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모임은 정경련이 주도를 했어요. 예. 정경련이 다 연락을 하고 그 모임을 만든 건데 통상적으로 하면 대한상의가 있었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다. 대한상의하고 정경련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나가서 그 SK가 뭔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또 그 정부들이 뭐 대놓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예. 또 지난 정부에 협조했던 이제 기업들을 또 아주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벼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나오네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인수위에 SK 출신이 지금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 SK 출신이 뭐 아까 나중에 이제 인수 얘기하시면 나오겠지만은 뭐 왕윤정 박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제 지금 어저께까지 발표된 걸로 기준으로 봐서 4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SK의 또 이 신박함은 또 무엇인가? 야,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SK가 어느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그 이제 관전 포인트죠. 오호,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근데 인수위 몇몇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본 주제를 한번 좀 들어가서 그냥 이런저런 뭐 서론 결론 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먼저 홍기빈 소장님께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인수위 면면을 볼 때 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람을 지금 누구로 꼽으신 거예요? 뭐 사람을 짚기는 힘들고 예. 이분들이 다 예.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권하고 이때 이제 그 정책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성격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어갖고 그 말씀을 어떤 좀 점을? 드릴까요? 우선 뭐 전제로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시작이 됐으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덕담. 예, 또 이제 저 훌륭한 분들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좀 우려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선을 보면은 좀 부드럽게 말하자면은 좀 안일하다고 말할 수 있고 좀 세게 말하자면은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게 이제 전통적인 미국 경제학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 익숙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을 유연화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아주 그 기존의 그 경제학의 그 매뉴얼을 반복하셔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인데. 지금 이제 줄푸세 버전 2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밑에 깔고 있냐면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른바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시장의 자정 능력에 맡겨놓는 게 최상이다라고 하는 밑에 그게 깔려져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9년에 그 세계금융위기를 겪었고 네. 그래서 이미 2010년대만 되더라도 그런 식의 시장 경제의 어떤 자정 능력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시대의 박근혜 정권 때의 인선도 저는 아니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의 자기 조정은커녕 지금 지정학적 구조라든가 어떤 그 세계 경제 구조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선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크게 세 부분에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지금 무슨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내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 부분하고 원자재 부분하고 그다음에 식량 가격 문제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 구조에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에너지라든가 원자재에 대한 해외 판로나 구입로를 확보한다든가 국내에 있어서 어떤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의 어떤 산업 구조를 재건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 가치 사슬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지정학적인 갈등 때문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예민한 어떤 산업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가치 사슬은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가장 첨예한 그 백척간도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외교력이라든가 정보력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변동하는 지구적인 가치 사슬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지금 그 대목에서 그래서 바이든이 뭐 삼성전자니 뭐 해갖고 세계 반도체 회사 뭐 사장들 불러온 거 소집하고 했던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반도체는 지금 석유 이상으로 지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갈등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지금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맡겨놓고 규제를 풀고 노동을 유연화하고 세금을 깎으면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가지고 잘 굴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한 10년 전, 20년 전 철학에 기반한 정책이 나올까봐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노동 유연화 문제인데 이번 그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인선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걸 더 전면 노동 구조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어갖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문제는 그 유연화라든가 경직화 문제보다도 분절화 문제가 훨씬 심각해요. 이걸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노동시장이지 실제 우리 노동하고 있는 그 근로소득을 얻는 분들 보면은
절대로 어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실링, 그러니까 장벽에 다 갇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150만 원 월급 받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지나도 월급이 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고액 연봉으로 시작한 분들은 계속 고액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건 뭘 대상으로 한 거냐면은 맨 위에 고액 연봉자들이나 정규직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지 실제로 아랫부분 분절했던 아랫부분을 가면은 유연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동 의욕 자체가 사라져 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Great Resignation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일하다가 3년 있다 또 잘릴 걸 일하면 뭐 하냐 그래가지고 이 노동력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전면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어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렵다는 구급 공무원 시험도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경쟁률이 지금 4분의 1로 떨어졌고요. 오.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보도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상태가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하고 코로나 이후 상황이라는 것은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인데 여기에 또 교과서적인 해법을 가지고 오는 게 과연 2020년대 상황에 맞을 것이냐. 이렇게 세 지점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홍기문 소장님 큰 틀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방향이 이건데 면면을 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함께 지금 그러니까 제기를 해주셨는데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정책을 이제 주로 보니까 네. 뭐 먼저 이제 인수위 요 면면 보기 전에 네. 공약집을 먼저 봤어요. 어허. 공약집을 보면은 보통 이제 공약집이 사실은 그 차기 정부의 이제 일종의 이제 블루프린트가 되는 건데 그 윤석열 이제 당선인의 이제 그 공약집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선언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겠다. 뭐 선언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실천 대안은 없고. 원래 정책이 나와야 돼요. 무슨 법원 예. 조항을 고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선언만 있고 약간 광해에 이제 풀어놓은 방목한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수위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공약집이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조금 더 다듬고 아니면은 조금 가르마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인수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인수위 그 구성이 MSG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MSG는 또 뭐예요? M은 MB고 그래서 정치 계열 정무 이런 것들은 MB 계열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S는 이제 서울대인데 약간 이게 다 완전 서울대는 아니고 서울 법대다 이제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경제인데도 법대라고? 서울 법대다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또 서울 법대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든 잘한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다. 예, 우리가 뭐든 잘한다. 저희는 이제 그 학력고사 본 세대인데 네. 학력고사 뭐 문과 넘버원은 뭐 법대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리 사실을 본다 그러면은 변호사 자격증 외에도 수십 가지 자격증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 주는 이유는 우리가 뭐든 잘하니까 40붙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그 경제 정책하는 관료들이 동경대 법대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있다. 그 분위기가 자세히 보면은 뭉뚱그려 보면 서울대지만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는 서울 법대가 지고 간다.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뭐 박근혜 GH 그때 정책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아까 홍 박사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왜 그러냐면은 MB 때 정책했던 사람들은 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약간 나이도 좀 드셨고 그리고 그 현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고 대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뭐 4, 5년 내에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 해야 될 사람은 경제 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상목이다.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그 서울 법대 출신이죠. 네. 그런가요? 예, 경제 관련돼. 네. 그 차관 출신이던데 보니까. 차관 출신인데 그 뭐 하여간 기재부 내에 서울 법대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이렇게 누구 이름 다 될 건 아닌데 재경행실 봐가지고 이렇게 재경행실 봐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이제 강만수
장관이죠. 예, 그 저기 MB 정부에서 저기 장관했던 그. 그렇죠. IMF 때 차관하고 이제 그때 장관했던 분인데 서울법대 출신이세요. 아, 그건 또 서울법대였나? 서울법대입니다.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이제 사실을 많이 뽑지 않을 때 서울법대생들이 또 행시도 많이 봤어요. 재경 행시도 봐가지고 기재부 내에 이제 법대생들이 좀 있었고 어허. 최상목 이제 전 차관이죠. 네. 차관도 서울법대예요. 그리고 그 이제 진급한 그 보직들을 보면은 굉장히 에이스를 자리만 다 차지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금융정책 과장을 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금융 관련돼서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금정과장, 금정국장이 소위 말하는 그게 모피아 자리예요. 그게 모피아 자리고 다른 이제 자리는 사실은 모피아라고 불리기 좀 민망한 자리들인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자리예요. 근데 이쪽으로 또 근데 사실 금융위로 그 분리되면서 나갔는데 그분은 이제 또 이쪽 기재부로 넘어와서 그 경제정책국장을 했어요. 이것도 장관되는 라인입니다. 이것도 장관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청와대로 넘어와서 경제금융비서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차관 기재부 1차관을 하는 건데 그 경제금융비서관 할 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뭐 K재단 뭐 미르재단 할 때 돈 내라고 전화했다. 예, 그런 약간 의혹을 받고 수사도 받았죠. 아, 예, 예, 맞아요. 예, 물론 이제 기소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수사를 받고 이분이 또 필리핀으로 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피해가지고 필리핀으로 가 있다가 예, 국내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눈에 사실 안 띄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픽업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이러면 이제 중간 다리가 누구냐가 또 궁금해지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았으니까 이제 키를 잡은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화려한 복귀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 사령탑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지금 제1대장이다. 이제 제1대장이 서울법대 출신의 경제관료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 경제 쪽은 이 관계를 맡고 계신 흐름이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학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상목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영어 쓰면 오소독스한 그 옛날의 그 전통적인 경제 관료들 그거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고 그다음에 학계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은 그 아주 오소독스한 옛날식의 그 미국식 경제학에 아주 철저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거의 201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경제 정책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홍기빈 소장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위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더 막중해지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시장에 맡기자. 올드보이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우석준 교수님? 하여간 그런 기조는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뭐 미국에서 박사를 했지만은 저희 표현에 따라서 이제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챕터 1은 이제 사실 시장에 관한 얘기예요. 경제 언론을 봐도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 그리고 간섭을 좀 덜 하는 게 좋다. 근데 챕터 2로 가면은 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시장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가. 예컨대 규제 완화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규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어떤 규제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게 공허한 얘기입니다. 예컨대 규제가 10개 있는데 공무원 보고 규제를 완화라고 하면은 그 10개를 2개씩 다 합쳐요. 다 합치고 조항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5개로 만들어 오고 50% 줄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소포장을 대포장으로 바꾸는 거네.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관료들의 자기의 어떤 권한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규제가 있는 이유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규제가 없어졌을 때 상당히 이제 혼란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뭐 우리 뭐 가습기 이런 살균제 관련된 문제들 이거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결해요? 목숨을 잃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가서 수사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도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거에는 이제 사전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후적으로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챕터 1 배웠으면은 챕터 2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너무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니까 지금 면면을 볼 때 지금 말씀의 보완이나 균형을 잡아줄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인수위에서? 뭐 저는 뭐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그게 문제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분과가 지금 1분과 2분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분과는 이제 그 전통적인 거시경제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쪽이고 2분과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맞아요. 예. 이런 쪽만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3분과가 나와야 돼요. 경제 3분과는 지금 지정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경제 구조 변화랑 해가지고서 예. 아까 말씀드린 문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가치 사슬에 대응하는 문제, 이거에 맞게 국내의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교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보 기관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서 예. 그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이제 1챕터, 2챕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2챕터에도 없을 거예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 밖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경제라는 고정관념을 좀 과감하게 떠나서 앞으로 향후 닥칠 5년간의 도전이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 밖에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인수에서 흘러나온 보도일 뿐이기 때문에 뭐하지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근데 통상교섭본부를 다시 외교부로 해서 외교통상부로 만든다라고 하면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러니까 하나의 징후로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긍정적으로? 저는 뭐 그거를 제가 그 추측을 할 수는 없는데 통상부가 외교부로 하고 이렇게 붙는 문제가 그게 이제 산업자원부하고 외교부 사이에서 이제 그 관할 싸움이랄까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저는 여기서 외교부하고 통상부가 외교부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합당한가라고 하는 저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으로 외교부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하고 통상 문제는 가치 사슬 문제라든가 그 나라의 경제 정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산업하고의 연관을 갖도록 서로 이렇게 이 상호작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느 이 관할 싸움 같은 데 맡겨두지 말고 좀 큰 차원에서 이런 통합된 부서를 만들든가 아니면 통합된 뭐 특별위원회라든가 태스크포스 같은 걸 우선 만들다든가.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탄력적인 방식으로 경제 3분과라든가 이런 준비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제 통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삶하고 이제 직접 다 있는 문제고 통상 교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을 보는 이제 뭐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를 봐야 되는 산업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그룹 간에 사실은 이익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남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면서 통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려가 과거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약이나 협정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가 있지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이제 고민이 적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을 고려할 수 있는 이 통상 부분은 이제 산업적으로 넘겼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 외교부의 그런 이제 관료적인 행태가 해소가 됐느냐? 요거를 보면서 만약 그게 뭐 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전문 이제 협상가들이 나서는 것들이 뭐 약간 어떤 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냥 협정만 만들어내고 그 고생은 다 국민들이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것이다. 그 관료들의 로비에 맡겨둘 것은 아니다. 경제 3분과에 필요한 부분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에너지 전환 문제,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어떤 거대한 구조 전환을 가져오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편제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문제는 에너지 수급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지구적인 어떤 경제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임이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거를 지금 전통적인 1분과 2분과 2분과에서 그냥 산업 뭐 이렇게 디지털 저거 하자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소장님 그 말씀하신 거 보면 그 TV 토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절실할 것 같은데. 그때 왜요? TV 토론에 뭐 있었어요? 아니 그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이 갑자기 떠올라갖고 더 절실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RE 100이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그 경제 3분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좀 일단 오늘은 좀 어차피 이제 오늘 큰 틀에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이야기는 좀 여러 차원 더 정밀하게 아마 좀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막 밑그림만 그리는 것으로 첫 시간이니까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대수님이 하는 총재 문제는 조금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총재? 왜냐하면 거기가 대립 뭐 전선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화해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합의를 본다면. 예, 합의를 본다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인물이 이제 그 이창용 IMF 이제 그 아태 국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인물. 무지하게 크시죠, 그분이. 예, 좋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뭐 통화나 거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만한 인물을 찾기는 사실 어렵고 현 정부나 좀 들어오는 정부나 누구나 다 약간 동의할 수 있는 인사 검증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하에서 지금 아까 그 홍 박사님 얘기해 주신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뭐 에너지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전체적을 고려한 거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거든요. 적격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 이제 제가 이제 인사 검증 문제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능력만 놓고 본다면 실력으로 보면은 학계와 그다음에 실무에서 이 정도 커리어와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향후 그 거시 그 운영에 있어 특히 통화 정책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고 여기가 좀 화해점이 좀 되지 않을까. 홍기빈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 몇 번 뵈긴 했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분도 굉장히 또 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접근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 있는데 그건 제 뭐 기우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좀 밝게 끝나니까 좋네 오늘 그래. 잘 돼야죠. 새로 그러니까 출범한 정부인데요. 다른 거 몰라 정말 이건 그래야 되는 거죠. 하여간 오늘 좀 밑그림 그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들으시는 촌철님들은 걱정이 태산이신가 봐요. 하대스님이 들을수록 큰일일세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고 저런 이수진님도 참 걱정이네요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앞으로 좀 이제 매주 쪼개가지고 더 정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석진 교수 그다음에 홍기빈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되게 첫 시간이었는데 합의 좀 괜찮았죠? 저는 만족하는데. 저는 배운 게 많습니다. 본방보다는 훨씬 자유스러워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도 맹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